백년화평과 함께 든든한 하루아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끝나고 등산 갑니까? 네, 이게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죠. 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이제 어디 봄나들이 놀러 가려고 합니다. 아유, 스노우피크입니다. 특히 이렇게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요즘 같은 산에 갈 때 또 바다 갈 때 혹은 요즘 캠핑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네, 스노우피크 아주 옷이 편합니다. 네. 이게 저 감성 어페럴에서 만든 거라며. 감성 어페럴. 네. 예. 상장사더라. GS 어페럴이잖아요. 예, 감성 어페럴. GS 그룹은 아니죠. 네, 감성 어페럴이고요. 예. 이 스노우피크가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네. 이제 저희도 스노우피크로 천하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프로님만 입으시면 되는데 안 입으시고. 깜빡 잊어버렸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방송 끝나고 이 옷을 입고 사무실 가서 원고를 쓰고 클로징 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원고를 쓰고 할 예정입니다. 아하. 크로징 벨 나가요? 예. 웬일? 좀 오늘 뉴스 3에서 잠깐 소개를 드릴 얘기인데 그 배터리 산업 관련한 얘기들이 어제 크게 발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볼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관련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옷을 입고 따뜻한 봄나들이는 가지 못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하. 네. 회사가 좋습니다. 예,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자, 예. 그러면 근데 쌍꺼풀이 예쁘시네요. 제가요? 사실 눈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쓴 건 아닙니다. 네, 쌍꺼풀이 쌍꺼풀에 대한 사연. 예, 여기까지 뭐예요 하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가. 뭐 무슨 사연인데? 넘어가. 예. 아니 넘어가지 마. 얘기해. 쌍꺼풀 자, 뭐.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0.8%, S&P 500은 0.6%, 다우존스는 0.33% 빠졌는데요. 테슬라 때문에 빠진 거죠? 예, 그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개별 주식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여요. 그 테슬라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테슬라 주가 보면은 한 9.75% 많이 빠졌고, 덩달아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한 2, 3%, 뭐 리비안 루시드도 3%, 7%,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제 순이익이 예상치를 좀 밑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여기 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진 않은데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2.4% 줄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했는데 이게 2012년 이후에 최대폭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빠질 것 보였습니다. 같은데. 0.9%면 뭐. 네. 네. 그리고 테슬라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제 그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서 이제 정프로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갈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프로님은 좀 잘 안 팔리니까 좀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좀 싸게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서 부정적으로 보셨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은 두 프로님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저 로켓도 예, 폭발했잖아요. 로켓도 폭발하고 어제 이제 올해 안에 엄청 큰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 갑니다. 테슬라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올해가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거냐. 아씨 언행일치가 안 돼 요즘 그 아저씨가. 뭐 디스이어예요, 디스이어?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 드디어 메타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래요.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둘이 역전이 됐는데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차량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줄이고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다 보니까 좀 시장의 우려는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우리는 더 많은 판매량을 추구하는 것이 더 적은 양과 더 높은 마진 쪽보다 옳은 선택이라는 견해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 이전에 이미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뭐 6차례나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만에 대한 신뢰도는 꽤 높은 것 같아요. 안 팔립니다. 그러면 뭐 지금 사는 게 1년 있다 사는 것보다 손해라는 생각이 뭐 지르나.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애널리스트 15명이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권사들 쪽에서 좀 매도 리포트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좀 그래도 활발하게 좀 나옵니다. 그 웰스파고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170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3% 받네. 뭐야?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이 좀 엇갈리는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좀 산업적인 관점을 좀 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네. 시장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에 좀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끼리 그리고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의 기싸움이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중화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차를 얘기할 때 우리 이게 자동차 동호회라든지 자동차 게시판 가서 보면은 이게 품평들 많이 합니다. 뭐 BMW가 어떻고 뭐 람보르기니가 어떻고 막 그러면은 이게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너는 그런 차 살 돈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막 댓글이 좀 달리는데 실제로 우리는 되게 멋있는 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그먼트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좀 그 작은 차, C 세그먼트 이하의 작은 차량들이 많이 팔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리포트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시장이 한 400만 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2만 5천 달러 시장은 한 1,300만 대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훨씬 더 그쪽이 크긴 한데 그렇죠. 전기차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원가 경쟁력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고가 차량에 좀 집중했던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시작했고 공정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했던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까 뭐 야, 내년 되면 더 싸진다 그러면 누가 지금 사냐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량을 세그먼트 구분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또 이제 작은 차를 만들거나 좀 더 중저가 차량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의 자동차 분법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얘기, 테슬라에서 했던 얘기는 자동차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한 적이 있어요. 안 팔려? 더 낮춰. 안 팔려? 더 낮춰. 그러면 팔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마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진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테슬라는 자기들이 마진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이런 가격 경쟁을 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이번 올해 들어서 한 Y 기준으로 한 20%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돈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IRA 보조금이 7,500불이에요. 이것도 거의 돈 1,0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세그먼트에서 2,0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경쟁력은 사실 저는 무시하지 못하고 앞으로 좀 더 치열한 경쟁이 산업 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이 순이익이 24%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스바겐이 이번에 보조금 대상에 추가가 됐어요. 폭스바겐? 예. 추가? 예. 그때 발표한 거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런. 그때 폭스바겐에서 네. 그 세부 서류 제출 중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배터리 광물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서 보조금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럽 그 자동차 회사로는 유일하게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왜 폭스바겐이 받게 됐고 왜 못 받게 됐는지를 취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이렇게 어느 단까지 해서 어느 비율로 집어넣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서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알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추정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예전에 SK온하고 LG엔솔하고 영업비밀 유출 가지고 막 엄청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싸웠을 때 그 싸움의 기폭제가 된 게 뭐냐면은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미국 물량이었어요. 그래요. 기억나요. 그죠? 네. 그게 SK온이 딱 먹어가지고 네. 엔솔이 거기다 소송 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GV70 이번에 보조금을 못 받았던 물량은 SK온의 중국 공장에서 만든 셀을 들여와서 만들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럼 광물부품 요건을 달성을 못하게 되는데 SK온의 미국에서 만든 물량이 네. 들어간 ID4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아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남의 차는 아, 나 배터리 정말. 넣어주고. 아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차는 그러면 미국 걸 쓰지. 같은 SK 온이라는데. 한국 거래도 쓰면 되는데. 아 정말. SK도 그렇지 한국 사람한테 주고 독일 차한테 줘야지. 근데 이게요,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좀 달라서 아니, 그런데 물론 제가 좀 비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거래 관계에서 뭐 그런 것까지 그때 다 했겠나 싶은데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아요. 억울하지. 맞아요. 예, 김프로님 말씀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업부적인 관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실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거의 한 3, 4년 전에 어떤 뿌려놓은 씨앗이 그 뒤에 열매를 맺게 되는 시점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뭐 좀 새로운 정보 없어? 뭐 미래 좀 알 수 있는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산업동향 쪽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한 2, 3년 후에 벌어질 일이 어떤 걸지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처럼 이게 2, 3년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요 시점에 딱 문제가 되는 이런 거는 변수로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 2, 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산업도 이렇게 꼼꼼하게, 원래 투자할 때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저거 뭐 5년 후에 거기 뭐 지하철역 들어오는데 뭐 이런 거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차분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런 겁니다. 2030년까지 꿈의 배터리에 20조 원 투자, 소부장에도 집중 지원. 요게 어제 정부에서 민간 합동 관련한 배터리 행사를 열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이 헤드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좀 대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뭐냐면 향후 5년간 2차 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로 올리고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요 얘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사 볼 때 그냥 쑥 지나가는 기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외차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IRA에서 FTA가 체결돼 있으면서 배터리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뭐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건데 뭐 MSP라든지 뭐 MSP,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FTA가 안 돼 있는데 소규모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네. 근데 그걸 FTA가 안 돼 있는 거를 미국에서 배터리는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깔끔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데가 우리밖에 없는데 네. 그래갖고 오늘 제가 오후에 오늘 이렇게 뉴스상 끝나고 나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이게 뭐 5년이래 봐야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공장 짓고 뭐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업별로 하고 있는 거 공장 그 사업 계획이랑 어디에다 뭐 만드는지 한번 싹 조사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대충 막 지도에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잘 겁니다. 조사하세요. 조사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저 주가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사업 목적 추가하는 회사들이 엄청 늘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아니, 그런 건 안 치죠. 아니 근데 그거 잘 저거 좀 취재 좀 해봐요. 왜냐면 아니 전혀 관계도 없는 회사가 네. 뭐 한다더라, 뭐 가스버너 뭐 네, 이런 너무 거 구체적으로 하더라.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데서 갑자기 무슨 그게 그 사업 목적 추가하면 바로 저 매출이 됩니까?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건 또 잘 걸러내서 네, 우리 또 취재해 주실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데 별로 언급하고 싶질 않아가지고 네, 네? 네. 언급하는 거 자체가 좀 싫어가지고요. 좋은 것만 합니까? 권프로는. 예, 아니, 저 그래서 좋은 뭐 것만 합니다. 전고체 개발, 전고체 상용화에 20조 투자한다 이거죠? 근데 그 안 되는 데들 자꾸 이름 언급하면은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마더 팩토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마더 팩토리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 다 공장 만들면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뭐가 남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남지 않냐라 그랬는데 배터리 3사가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최첨단 제품의 생산과 기술 공정 혁신을 위해서는 마더 팩토리는 한국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신기술들은 다 한국에서 먼저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이렇게 셀 회사들은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해요. 네. 조립하는 회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다 마더 팩토리에서 하게 될 거라고 하고 전고체 전지는 2027년 원통형 4680 코발트 프리 전지 이런 것들도 다 국내에서 생산을 먼저 시작하고 해외에서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에서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을 뭐가 대단히 저기를 해주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에서 경쟁사 대비 불이익을 받는 거는 좀 불리해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액공제 범위를 좀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 하이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배터리만 세액공제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 하이니켈뿐만이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광물 공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2차 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의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2024년까지 세액공제 일몰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양극재 공장 생산 용량이 3배다. 그러면은 이거 3배, 4배 이런 거 있는 거 곱하기 몇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나중에 멀티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추정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재 생산 용량을 이거 제가 주먹구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8만 톤에서 158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158만 톤에 보통 양극재에다가 0 하나 곱하면 전기차 숫자 나오거든요.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580만 대 분량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1,580만 대. 이 정도면은 미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만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뭐 미래전지 관련한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뉴스 시간이 짧으니까 나머지는 좀 더 추가 취재해서 오늘 클로징벨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오늘 뭐 손님 많이 오겠네. 예고를 그냥 시게 해버리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전세 사기 관련 뉴스군요. 예,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자본시장 쪽 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에 뭐 동탄에서 얘기 나오다, 미추홀에서 얘기 나오다가 처음에 미추홀 얘기 나왔을 때 야 어떻게 좀 저거 좀 지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게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들을 나타내면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이나 규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선순위 관련한 것들이 좀 이 채권의 문제잖아요. 전세는 사실 사금융입니다. 그래서 사금융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떼었다고 해서 그 돈을 나라가 보상을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무자본 갭 투자를 했던 방식으로 10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또 적발이 됐어요. 이거 어저께 저녁 늦게 나왔던 뉴스입니다. 100억 원이요? 정확하게는 140억 원. 주택이 380채. 30대 최모 씨. 사기 혐의. 이게 왜 사기 혐의냐면 돈을 빌리고서 안 갚으면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전세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안 갚은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되고 있는 거고 지역이 강동, 양천, 구로, 영등포, 강북, 강서, 금천, 경기, 부천, 김포, 고양, 인천 다세대 주택에다가 세 놓은 다음에 임차인 67명으로부터 보증금 140억 원을 받은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집주인 대신 주택 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이죠. 네. 보증 대출.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90건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른바 공공의 돈이잖아요. 국세잖아요. 저 뭐야? 공공기관의 월세. 돈이죠. 뭐 세금까지는 아니지만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돈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345억 원입니다. 이게 왜 범죄에서 제외가 되지?
피해가 없다는 건가? 그럼 피해자한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라고 보지 마시고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네.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사기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사기당했어요. 고소해지. 근데 지금 여기서 대위변제가 들어갔잖아요.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대책이 이게 사금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문제라 그렇게 대책을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에 거기 살던 사람한테 좀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네. 전세 경매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인수하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돈을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했고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매수권을 좀 주고서 그 피해자가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하려는 경우에 대출 기준을 완화를 하거나 저리 대출을 하는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 사기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 전혀 만족할 수가 없겠죠.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그 돈 빌려줄 테니까 그 집 사라. 전세 보증금 떼인 것만큼 돈 빚내라 뭐 이런 거라 만족스럽진 않을 건데 진짜 이 문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 전세 사기 대출에 있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경매 넘기지 말고 나라가 그냥 사세요 그 얘기인데 나라가 그냥 사도 거기에 선순위 대출에 금융권 대출이 있거나 그러면은 먼저 줘야죠 당연히.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세 같은 것도 먼저 돼 있어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나라 돈으로 그걸 사서 선순위에 있는 금융회사라든지 세금으로 먼저 들어가고 결국 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든 공공이 매입을 하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뭐 경찰에서는 이 단순 사기보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아무리 세게 처벌을 한다 한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전세가율은 워낙 높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경찰이 할 수 같은데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경찰은 잡아서 갖다 저거 하는 거고 법원에서 뭐 판사가 저걸 해야지. 그래서 뉴스 문제, 전해드리고 근데 이제 크게 빌라왕 그게 저기 사고가 터졌으면은 하기야 뭐 옛날에도 계약된 거니까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 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참.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지역에 발생하면은 네. 그 지역 집값 떨어지고 지역 집값 떨어지면 또 역전세돼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사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를 네. 저 생각난 김에 그 정프로가 네. 집으로 그걸 하잖아. 네, 네. 그거 뭐 어디 지역이 부동산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컨텐츠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전세 대출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실 우리 습관 중에 제일 저 이해가 안 되는 습관이 뭐냐면요. 도장을 막 찍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 좀 정리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뭘 꼭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저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그 아니 이건 방법이 피하나? 없어요. 방법이 없나? 네, 방법 없어요. 제가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많이 취재해봤. 그죠? 방법 없죠. 예. 피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아무리 뭘 미리 체크하고 뭐 이 사람 그리고 대출 사기꾼의 선의에 맡겨야 돼요. 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사기꾼의 선의에 맡긴다는 게 좀 웃긴 말이긴 아니,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하여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 비율 같은 거를 좀 따져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담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금융이니까 사금융이라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는 그 사람의 신용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담보 가치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네.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제도를 전세 제도를 음. 아니면 전세 대출. 아, 근데 뭐 이거는 막을 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계속 사기 당할 텐데 그럼. 방법이 아, 없더라고요. 참 어쨌든 네. 좀 이런 뉴스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뭐 특히나 이제 아파트 전세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빌라, 네. 오피스텔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신 분들 대체로 또
1, 2억 뭐 요 정도 하여튼 좀 그래도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대부분 그렇죠. 성인분들인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또 전재산인 경우가 되게 많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